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업무는 이미 지난 자정에 시작이 됐는데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 슬로건처럼 평화 속의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취임식 후 새 대통령은요,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외빈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자, 조금 전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이 됐죠. 이곳에서 어제 마지막 퇴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후에 경남 양산 사저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 예상대로 새벽까지 공방이 이어졌고요. 청문 경과 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서 또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과연 새 정부의 내각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자, 취임식에서 강조된 키워드, 소통, 통합, 자유, 공정, 연대. 자, 국정에서, 정치권에서,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펼쳐졌으면 좋겠는데요.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야, 이거 쉽지 않은 바람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6월에는 일상의 소중함이 되살아날까 궁금해지네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아서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자,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이 디저트송 신청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은 참여 당부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뭔가 가슴 벅찬 눈빛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자, 조금 전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자, 취임 선서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네, 취임 선서는 길지 않습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이 헌법에 손을 얹고 이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취임사를 대통령마다 전하게 돼 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10여 분의 취임사 직접 썼다고 하는데, 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전에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내외가 공식적인 행보도 시작했고, 자, 이제 취임식이 열리기까지 식전 행사 등 또 청와대 개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박정호 기자님, 네, 총평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은 지난번 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취임식이 이렇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지 않아 가지고요. 없었죠. 네, 오랜만에 보는 그런 행사였고, 제가 이제 국회 앞에서도 보고 뭐 그 옆에서 좀 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 현장에 다녀오신 거예요? 네, 국회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 앞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석해서 축하하는 모습.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국회 정문에서 걸어서 연단까지 갔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눈에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0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용산 이른바 지하 벙커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에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군수 통수권을 인수받았고, 그 이후에 이 서초동 자택에서 쉬었다가 오늘 10시에 현충원을 방문해 가지고 네. 참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취임식장에 방문을 했는데, 특히 이제 시민들, 특히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취임식,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20명의 이 국민 대표와 함께 연단에 올라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먼저 이제 인사하는 모습, 내야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취임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 그러니까 미래 5년 동안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갈지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키워드를 좀 보면 사실은 자유가 35번 그리고 시민이 15번 들어있었고요. 세계가 13번, 평화라는 단어가 12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통합이라는 얘기가 좀 없어서 네.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고요. 오늘 보면 특히 처음 시작부터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를 강조함과 동시에 세계 시민을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발신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겠다. 민주주의가 위기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반지성주의다. 그래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지금 국내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양극화, 사회 갈등을 얘기했어요. 네. 이걸 이제 치유하는 이 문제,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도약과 빠른 성장, 이거는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유가 가장 많이 이야기된 네. 키워드였다. 아마 오늘 직접 들으신 분들은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는 걸 바로 그냥 체감하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자유 좋아하시는 오창석 평론가님. 네. 총평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대통령 취임사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한 단계 발돋움해야 됩니다라는 맥락의 단어가 등장했었던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세계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뭐 이 정도 많이 나온 건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건 아마 이전 문재인 정권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 위상을 지키고 더 높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약간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느낌이 물씬 느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말하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 전쟁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취약한 평화인 것인가? 그러면은 취약한 평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시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취임사 워딩으로는 과연 이 문구가 적절했는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렵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네네. 이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 워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비핵화 3천이라고 해서 네네네. 기억나실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개혁 개방을 한다면 그 당시 이제 3,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의 국민 소득을. 그렇죠. 이제 국민 소득 3,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전제 조건이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겠느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북한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남한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은 좀 부족해 보여서 북한이 그러면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또 혹시나 내재되어 있을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세계 시민과 남북한의 평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남북한은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고 세계 시민들은 평화를 간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부분이라 제가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첫 취임을 하고 앞으로 이제 5년간의 임기를 진행할 텐데 코로나의 완벽한 엔데믹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올해부터 있을 그 월드컵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진 않지만은 국제대회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 정도 뜨거운 열기로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뜨거운 열기로 아마 올해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거고요. 네. 내년에 또 상하이 밀렸지만 올림픽이 또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같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습을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잘 이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기대를 표해 주셨습니다. 뭐 우려도 살짝 얘기해 주셨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북한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상호주의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게 이제 당신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억지력을 이제 많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이 이제 담긴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정이 뭐 굉장히 많던데요. 용산 집무실로 가는데 그 사이에 용산의 경로당과 네. 또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입주 인사를 한다 그러죠? 네, 지금 막 방금 인사를 끝내고요. 지금 걸어서 용산 집무실로 오늘 많이 걷네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취임식장도 걸어서 나왔고 지금 그래서 이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뭐 점심을 먹고 이제 집무를 시작할 것 같고요. 네. 오후에는 오늘 이제 방문한 해외 인사들 만나서 회담하는 그런 일정도 예정돼 있고요. 다시 오후에는 국회로 옵니다. 국회로 와서 4시부터 진행된 연회에 또 참석을 해요. 국회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 그렇습니다. 참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녁에는 신라호텔로 갑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오늘 취임식 기념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외빈 만찬. 네.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통화해서 이것저것 다 여쭤봤는데 자, 이제 굉장히 뭐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당선인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주문한 게 취임식 중에 청와대가 개방되는 모습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따로 했대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가 11시 반에 정문을 개방했고 시민들이 들어가는 영상이 국회에서 이렇게 그대로 뭐 이원 생중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창숙 평론가님. 청와대 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청와대 개방을 바라봤을 때 제 주변에서 흔히 SNS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전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대통령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일까? 이 미지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확실히 좀 크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청와대가 개방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개방된 청와대는 사실 경복궁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대통령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큰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또는 국가가 나서서 경복궁과 청와대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광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계획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무실 이전했을 때 여전히 출퇴근으로 인한 그리고 뭐 자유로나 이런 데 이제 CCTV 같은 것들이 또는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것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4차로든 5차로든 다 전면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좀 빠르게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주셔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집무실이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청와대는 비었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은 지금 들어가 볼 수 없다고 해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 준비가 된 다음에 열 텐데 뭐 그래도 이제 아까 경복궁과 다르지 않다. 녹지원, 사랑채, 상춘제, 뭐 공원만 해도 뭐 널찍하고 좋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곳을 어제 마지막으로 퇴근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 퇴근한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 같이 경내에 있으니까 늘 그 안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셔서 마지막 퇴근했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풍선을 들고 또 이 꽃다발을 건네면서 마지막 이 퇴근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 정문 밖으로 나오니까 지지자들이 어제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쭉 따라서 10분 정도 인사하면서 걸어와서 이 분수대 지나서 그 사랑채
라는 그 건물 그 앞에서 연단이 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네. 어제 보니까 지지자들이 한 10,0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10,000명 가까이. 수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지지자들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슈퍼스타라는 노래 있죠. 이한철 씨의 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노래를 불러주고 또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라는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모습을 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많은 분이 퇴근 축하해 주시니 정말 행복하다. 정말 이 보기 좋구나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도 했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 또 여러분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또 농담조로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묻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게 첫 마디여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시 출마할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지지자들도 예라고 답을 하면서 웃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지자들이 이 케이크나 꽃다발 준비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이 배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도 또 그 모습대로 훈훈했고 자,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또 평가와 보시는 시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도 웅장했는데 저는 영상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거 하늘이 다 했구나. 날씨가 너무 좋은데 9년 만에 취임식인데요. 네. 국회의사당 위에 하늘이 너무 멋있어서 그냥 그 취임식 자체가 코로나에서 이제 실외 마스크 벗고 50인 이상 집회니까 마스크 다 썼습니다만 참석자들은 너무 멋지더라고요. 풍광이. 여기 오는 KBS 본관 너머에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정말 살짝 무지개가 또 펴 있고 그래요?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벚꽃을 본 게 아니고 비가 안 왔는데?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투명하게 있었는데 저 오면서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상 5년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의 임기가 끝나실 때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떤 집무실에서 나오실진 잘 모르겠지만 해당 집무실에서 나올 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많은 성원을 받고 많은 축하를 받고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국민들이 예라고 환호하고 또다시 출마할까요? 라고 했을 때 또 예라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또 이제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인데요. 지금 사실 평일입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와서 이어가죠.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전 내내 정체가 심했던 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받아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나고요.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대통령 취임식에 있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가 의원회관 앞에서 서강대교 남단 구간과 여의서로 역시 의원회관 앞에서 서강대교 남단 부근, 또 의사당대로는 국회 앞에서 여의도역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경남으로 가는 KTX를 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역에서 한마디 남겼다고요? 네, 거기도 지지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거 섭섭해하지 말아달라. 저는 해방됐고 자유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려동물 돌보고 농사 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길 건너 이웃인 통도사에도 자주 가면서 스님께서 주시는 차도 얻어 마실 거다. 또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시간 나면 책도 보고 음악도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멋진 은퇴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요즘에 드라마 때문에 요 해방이라는 낱말이 좀 유행인데 그걸 또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훈훈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취임식 보면서 오전인데도 너무 졸린 거예요. 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새벽 3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그걸 또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박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보면은 오전에는 파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검수완박이라는 낮에 단어 안 때문에 하고. 파행이 됐다가 오후 2시 넘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네. 사실 보면은 좀 반복이 됐습니다. 음. 의혹들이 뭐 새롭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도 물어보고. 개인의 의혹이나 한 후보자의 의혹이나 배우자 관련된 거나 딸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특히 이 딸의 이른바 스펙 관련된 네, 의혹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집중 질의가 됐어요. 특히 이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에 대해서 이건 딸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후보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부하는 사진을 보니까 딸의 동아리 이름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물론 딸의 이름이 정확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동아리 이름이 사진에 나오고 네네. 그 지역에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 한 후보자의 해명과 좀 조금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한 후보자의 딸 어떻게 보면은 논문 관련해서 대필 의혹이 나오고 또 자녀가 발간했던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이건 뭐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민주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그러니까 자녀만 아니라 조카, 처가까지 동원된 네. 스펙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도 뭐 강하게 해명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게 자신이 보면은 논문이라는 거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인데 어떻게 논문으로 볼 수 있냐? 또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딸이 학습 과정에서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 받은 적은 있는데 케냐인 벤슨 네. 어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대필 작가. 그렇습니다. 고스라이터라고 하는 벤슨이라는 사람과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돈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한다라는 딸의 얘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뭐 나는 딸의 논문 작성 등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한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지방으로 좌천됐을 때라 상황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후보자 이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은 전혀 이걸 써먹거나 아니면 스펙을 일부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꾸준히 했고요. 네.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것이고 제 딸이 운이 좋고 혜택받은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 저희 가족 모두 봉사하는 삶을 살 계획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고개를 좀 숙이는 네, 모습 네. 보였고 자정을 넘어서 송구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야, 이게 도돌이표처럼 네.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해서 아유 자야지 그러는데 밤 10시 좀 넘어서 네. 증인들이 나오면서부터 재밌어져서 이게 증인이 더 재밌네. 신스틸러들도 나오고 네. 보다가 새벽까지 훅 가버렸는데 자 오창석 평론가님은 네. 인사청문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부정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거라는 건 누구나도 잘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잘못된 모습으로 연출되길 바라길 그리고 그동안의 의혹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지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네.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전략적인 조금은 부족함이 있었다. 오늘 보도가 또 그래요. 한방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에 대해서 뭐 언론이 기울어졌다, 뭐 언론에 원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한동훈 후보자가 전략을 너무 잘 세워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청문회 자리에서요 자녀의 스펙 문제가 허위인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 실제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법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됐었는데 청문을 쭉 보다 보면은 이거 뭐 오늘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자가 처음에 인사말에 검수완박을 던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내내 이 검수완박에 대해 사과해라. 검찰 기능이 얼마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가버렸습니다. 오전이 통째로 거의 날아가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말 전략에 일단 한번 말려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의 자그마한 팩트 체크 부족으로 인한 해프닝, 네네. 해프닝이 나오면서 이 해프닝이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예를 들어서 한국 땡땡 회사가 있는데 네. 옆에 영리법인이라 적혀 있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헷갈려 버렸죠.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이 이제 한땡땡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땡땡 회사가 있는데 네, 기업명인데. 네, 그걸 헷갈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정호 기자를 이름을 갈 때 뭐 박모 기자, 박아무개 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모 교수인데 이걸 그냥 친지인 이모라고
라고 착각을 해서 아이고. 또 했었던 부분이 있는. 아하. 이 두 가지가 가장 너무 크게 이제 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모 씨를 네. 이모, 네. 그러니까 엄마의 자매. 네. 이거를 물론 이걸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만 비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론이 쓰기에는 청문위원이 청문 부족했다, 준비에 소홀했다라고 쓰기에는 너무 좋은 소재입니다. 보다가도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어제 뭐 카이스트 이창현 교수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이 있었는데 잘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청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게 이루어졌고 또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했었던 자녀의 딸 논문이 서너 장짜리다. 네. 4장에서 6장짜리이기 때문에 스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오일러의 법칙이라고 되게 유명한 수학자가 쓰는 그 법칙은 네. 논문이 단 2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장수나 길이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인식하고 들어가서 몇 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논문이고 이 논문을 통해서 해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용도로 썼고 이미 해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제출이 됐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당 학교가 해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의 해명 측으로 몰아가거나 이미 이 진학서를 통해서 어떤 대학교에 진학 제출했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파고들 것이다라고 했어야 압박이 되는데 네. 이게 안 됐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고 네. 어제 이제 과거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양도세, 증빙 등 더 자료를 내라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기자님, 네. 임명 강행 될까요? 우선은 민주당 의원들 얘기 좀 들어보면 네.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정확한 청문이 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자료 제출 여부를 보고 이걸 경과보고서 채택할지 말지는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아마 지금 회의는 정회가 된 상태지만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8일로 끝났습니다. 네. 이 보고서 제출 기한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고서 다시 재송부해달라라고 네. 요청하게 되면 그 날짜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 날짜 당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줄 수도 있고. 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내일 오후에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 이제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네. 취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네. 지금 총리 후보자 인준은 아직 불투명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부총리가 총리 대행 체제로 갑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가야지 않을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흔히 말하는 측근 그룹이라든지 네.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공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좌고우면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임명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검사 출신 사람들이 청와대에 대거 등용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덕수 총리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내정자를 훨씬 더 챙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경호 부총리를 통해서 총리 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네.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결국은 모든 건 결과로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라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임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관이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하느냐로 모든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이미 저는 굳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되돌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는 냉각 네, 기류로 계속 그렇습니다. 가는 거고 지방선거가 약 20일 또 안 남았고 여기 그런데 지금 네. 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자, 윤 대통령의 1호 법안은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다. 네. 민주당이 득실 판단 잘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경고 메시지입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생각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안 해주는 거 이거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명동의안 처리 안 해주는 거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은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성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에 인준 요청안 제출이 되면 의총을 열어서 좀 판단해 보겠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한덕수 후보자 인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은 다 임명할 것 같거든요. 장관은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른바 지금 회자가 되는 게 아가페 인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가족 이거는 잘 챙긴다. 그거 되게 종교적으로 좋은 뜻인데. 근데 이렇게 또 언론에서 네. 회자가 되고 박정우 있습니다. 기자는 하염없는 신과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렇게 쓰이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보다 다른 이 내각의 이 장관들 지금 보면은 후보자들 중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꼭 원하는 그런 인사들, 뭐 정호영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은 뭐 한동훈 후보자 네. 같은 경우는 다 임명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하, 참 걱정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6.1 지방선거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죠. 지금 뭐 경기도 어떻게 될 건가 격전지들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방선거인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 뜨거워져서,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 나왔죠. 네. 또 이재명 고문도 이제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 분당 갑이잖아요. 네. 김은혜 이 전 의원의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나가면서 보궐 자리인데 여기에 대항마는 김병관 전 의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김병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요. 네네. 이제 공천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안철수 이 지금 후보라고 제가 부를게요. 네. 후보랑 이제 붙게 되면 사실은 이름값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무게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대선 주자. 네,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지역 20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뭐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벤처기업인 출신인데 벤처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셈이 됐죠. 약간 좀 속물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더 재산이 많습니까? 그게 지금 뭐 사실은 주식 과정 그래요.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김병관 전 의원의 이제 웹젠 주식 추이와 네네. 안철수 전 대표의 안랩 주식 추이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계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총선에서는 김은혜 지금 후보가 그 1127표 차인가? 그 네. 정도 참 정말 맞아요. 박빙으로 이겼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이제 후보가 나와서 뛰고 있는데 그 공식 출마 선언했죠. 오늘 오후 2시에 이 국민의힘의 공관위가 잡혀 있어요. 아마 거기서 후보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원래는 윤희숙 전 의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김부선 씨 얘기도 나왔는데 아이고. 어쨌든 이제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당내 기류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인천의 지역 기반이 없는데 나왔다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네네. 윤희숙 전 의원도 강남에 있다가 서초에 있다가 이렇게 갈 수가 직을 있는 거 벌였는데, 아니다. 부동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인천에 이 저기 연고가 있는 그런 후보들, 뭐 최원식 전 의원이나 윤영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이 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오후에 자 국민의힘은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평론가님 누가 나올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냥 아마 지역 밀착형 인물이 지역 밀착형 인물이. 과거에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초선 의원 도전할 때 네. 부산 사상에서 그때 아예 질 걸 각오하고 네. 손수조라는 신인을 딱 그렇죠. 내보낸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전략이죠. 저건 그 카드를 총선이니까 쓸 수 있었지. 이번 선거는 메인은 지방선거입니다. 인천 계양구청장도 뽑고요. 네. 인천시장도 뽑는데 인천 특정 지역의 약한 후보를 일부러 모욕 주기식으로 공천한다면 인천 전체 판세 흔들립니다. 역시 정치 전문가.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우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188님 신나는 곡입니다. 싸이의 챔피언 신청해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아무래도 오늘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 노래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 주신 8188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사나인데 가슴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천경과 학생 서로 대립했었지만 나인 같아 고로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의 당사자를 신문하거나 신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 내용으로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신문과 신문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가려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첫 음절에 미음 받침을 쓰는 신문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이고요. 니은 받침을 쓰는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로서 쓰이는 신문은 살필 심자를 써서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을 신자를 쓰는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해서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서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신문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진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신문은 사건의 진상을 능동적으로 캐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의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공기가 무척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는데요. 내일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 낮 기온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13도, 천안 7도, 대관령은 영하 1도로 출발해 평년 기온을 밑돈 곳이 많았는데요. 서울이 지금 24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엔 더운 감이 있겠고 남부 내륙도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춘천, 대전, 광주 25도, 대구 23도 안팎까지 올라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고요. 남부지방은 강한 자외선에도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해 강릉, 부산이 20도, 포항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귀포는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비구름이 자주 지나며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4.7도, 습도는 24%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제20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 최모 씨와 공모해 사무소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며 경찰이 9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만 하고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오늘 공동호소문을 통해 남북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실천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6.15 남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공동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2019년 8월 15일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한 대목을 들으셨습니다. 향후 5년간 펼쳐질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기대와 우려 또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획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은 통일 외교편을 준비했는데요. 자,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취임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방점을 찍고 출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교 같은 것들이 사실 뒤로 좀 물러난 경향에 외교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는 활발한 외교의 시대가 아마 열릴 텐데 그렇게 보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우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려가 더 많다. 자, 그만큼 이제 또 새 대통령, 새 정부가 직면한 이 외교적 과제가 크고 복잡하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자, 이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이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문가 관점에서 보시기에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마 모든 일반인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텐데요. 미중 전략 경쟁은
뭐 끝이 없이 지속될 것이고 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미러 사이에서도 그래서 유럽이 반으로 갈라지고 아시아가 또 반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조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것들을 해결하게 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중국, 미국 사이에서 뭔가 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을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쪽을 선택하기는 그렇게 정부를 담당했을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다음 한일 관계도 있고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습니다. 네. 자, 호락호락한 문제가 없다. 예, 자, 그런데다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이제 고위공직자였죠.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정치에 뛰어든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요. 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그래도 혹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먼저 좀 짚어주신다면요.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된다. 전문가의 말을 듣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잡혀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전 오바마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도 사실은 외교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학습하느냐, 열린 길을 가지느냐, 그리고 적재적소의 전문가들을 배치하나 이런 것들이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오후에 지무실에서 또 외교 사절들을 계속 만난다니까요. 네네. 말씀하신 학습이 실행인 동시에 학습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좀 안고 있는 우려 어떤 것들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저는 아직까지 신냉전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고요. 네. 또 단정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는 별로 이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정을 해버리면 이제 편을 한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하는 게 당연했지만 네. 지금의 상황에서 국제 상황이나 미중 관계나 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사실상 전 세계가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정부와의 늘 지금이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이전 정부를 극복하고 이전 정부를 비판하고 나는 더 잘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출발점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친중 정책을 했다고 비판하는 지금 정부가 이제 중국과 맞서겠다, 할 말하겠다, 그다음 북한과 그러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제 정책을 할 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의 이러한 선언적인 거하고 실제적으로 외교 무대에 갔을 때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비슷하게 직면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좀 외교적 복잡성이 더 높죠. 네. 자, 지금 언급해 주셨으니까 중국 문제 말이에요. 오늘 취임식에 보면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자, 2인자라고 하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고위급의 방문이다. 이렇게 이제 또 박주선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 세컨드 젠틀맨, 더글라스 이제 엠호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럼 이 미중의 외교 사절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 방문 사절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으로는 볼 수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탓도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보낸 왕치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지금 미중이 우리가 그냥 전략적인 경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평평하게 서로 대결하기보다는 미국이 압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좀 소외된다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봉쇄한다든지 소외하는 배타적인 그런 노선을 겪고 있는데 좀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만약에 미국 쪽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그렇고요. 그럴 때 중국은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한국과의 관계를 좀 주시한다는 그런 신호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한다는 신호.
자, 그런데 미국은요, 불과 뭐 한 열흘 후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이례적으로 빠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인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일정 자체가 상당히 실제로는 한국 방문 이전에 쿼드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이 먼저 정해졌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아시아는 먼 길인데 오는 길에 사실 한국 방문을 추가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 대선하고 또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일정 자체 물론 이제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역대 대통령이 가정한다는 것은 차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뭐 엄청난 의미거나 그 날이 선택됐다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톤을 정한다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불과 한 열흘 후니까 대략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외교적 교섭이 있는 과정일 텐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안건 굵직하게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책 협의단이 우리가 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 4월 말에 그 미국 측 국무부 인사들이 하고 백악관 인사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공동 성명서를 어느 정도 이제 의제들을 검토를 하고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의제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사실 작년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했던 5월 21일이 딱 1년 만에 이번에도 5월 21일에 정상회담을 할 것 같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작년의 회담이 소위 말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군사동맹이었는데 이것을 경제동맹, 기술동맹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틀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할 것이냐 제가 봐서는 이제 기술동맹 분야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미일의 협력을 미국이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라든지 그다음 중국에 대한 신장 위구르라든지 또는 대만 해협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이례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21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22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데 정말 양산사적까지 거리가 있는데 방문할 것인가? 그리고 왜 만나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사실 신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만난다는 얘기는 퇴임하고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미국이 생각하기는 작년의 정상회담이 미국 측에서도 한미 관계 사상 가장 모델이 되는 공동성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결국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입니다. 사실상 이념적으로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하고 상당히 고리가 있고요. 이건 조금 앞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북미 관계가 나빠지고 남북 관계가 나빠졌을 때 과거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사실 위기를 여러 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특사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런 역할을 보면 적어도 남북 관계의 마지막 친서까지 나눴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뭐 그건 조금 제가 약간 비약을 하면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 안 한다면 그것도 한번 이참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미국에서 과거의 특사가 카터 전 대통령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정도였는데 자, 또 새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새 정부 오늘 출범했는데 북한과의 관계 오늘 아까 대북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취임사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북한이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핵 개발을 다양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강대국한테 당하는 걸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새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잖아요. 그러면 뭐가 해주겠다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 만한 완전한 자기들의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뭐 약속 정도를 믿고 포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약속으로 되겠는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계속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일전에도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다. 자, 오늘도 두 가지의 카드를 냈습니다. 자, 어떤 협의가 혹시 이제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정부의 이 방식은 북한이 먼저 포기를 하면 그다음 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는 거죠. 북한은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했다가 한 2년 동안 상당한 기대를 가졌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북미 간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양보의 조건이 뭔지를 일단 얘기해야 네. 협상장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만날 피하지 않겠다 정도로 북한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 쿼드의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하고 일본 쿼드 회의를 가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네. 자, 쿼드 가입 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선거 때는 분명히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분명히 반대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결국 중국을 향한 거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근데 당선이 된 다음에는 조금 워딩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겠다. 워킹그룹부터 시작하겠다. 사실 워킹그룹에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건 문재인 정부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입장이 쿼드란 자체가 4자인데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또 우리한테 우리가 쿼드 가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쿼드 자체 가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협력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협력이 된다. 뭐 득실이 따져보면 부정 반대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실이 훨씬 많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가 사실은 중립적인 위치를 하면서 네. 이것이 중국을 좀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건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들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반중 전선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획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은 통일 외교편이었고요. 지금까지 전 국립외교원장이셨던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재미가 쏠쏠한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오늘 불사조 기자단이 아니라 취임식을 계속 보다 보니까 두 분이 마치 봉황 기자단 이런 느낌인데 봉황봉자입니다. 네, 야, 순봉의 봉자는 봉황봉자. 오늘에야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자리를 안 바꾸셨어요? 여야가 오늘부로 교체됐는데. 사실 이게 여당 나눈 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바꿨어요. 그래요. 여야 출입 기자들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당 출입 기자가 된 박순봉 기자님. 순서를 올려주셨구나. 네, 야당 출입 기자가 된 이제 최영찬 기자님. 뭐 야당이 나쁜 건 아니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약간 말을 더듬으셨어요. 네. 자, 출입처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최 기자님, 뭐가 달라져요? 홀가분해집니다. 네, 여당 시절에는 저희는 이제 국회팀의 여당 이 출입이 뭐 감사원이랄지 총리실이랄지 뭐 이런 각종 기관들도 떠맡아야 하는데 엄중한 기관들. 어제 싹 바꿨습니다. 네네. 네, 다 이제 후배들 저쪽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오롯이 야당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당에만 그렇습니다. 당만 커버하면 된다. 홀가분하다. 그럼 박순봉 기자님은 일이 늘어났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사람도 좀 더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 정당이 더 받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최영찬 기자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정협의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기존으로 치자면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협의를 하면은 대부분의 정책이 좀 마련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거기서 전기세를 뭐 낮춘다거나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지. 중요한데 다만 이번에는 야당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당정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민주당이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 한보만큼 그렇게 더 중요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조금 올라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뭐 취임식이 끝난 지 오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또 외빈 만찬까지 행사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뭐 총평은 많이 들었어요. 오늘 두 눈이 날카로운 기자님이 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 최영찬 기자님 어딜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이게 뭐 꼭 이 취임식의 그 특징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사람들 잘 못 모이고 이랬는데 오늘 정말 많은 인파가 4만 1천여 명이 지금 네. 모였다는 거거든요. 4만 1천 명이 끝이 아니라 국회 상주하는 직원들이나 뭐 의원실 직원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밖에도 시민들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부터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구나 좀 이렇게 느껴졌고 뭐 다른 것들은 제가 그렇게 취임식을 사실 열심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네. 많이 축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냥 밤새 인사청문회 보고 오늘 취임식은 네. 설렁설렁 보셨나 본데. 네, 3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날카롭게 보셨을 박승홍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최 기자님이 언급한 걸 좀 유의 깊게 봤거든요. 네네. 사람 숫자. 그러니까 상공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 좀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상당히 좀 대단해요. 오랜만에 굉장히 보는. 빼곡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좌석이 4만 4천 석 정도였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 더해서 물론 시민들이 주변에 조금 더 채우긴 했을 텐데 근데 그래도 10만 명은 안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4만 4천 석이니까. 기존에 옛날에 집회하고 이럴 때 광화문에서 모였던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가능했나 약간 이런 게 좀 흥미롭게 생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만 명 모이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회 경내에서 먼저 내려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걸어오면서 맞아요. 주먹 악수를 일일이 하는 모습 이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부러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고요. 네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좀 소통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한 걸로 보였습니다. 자, 소통이 특징이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오늘 이제 본 행사에서 취임사였다고 합니다. 취임사가 사실은 핵심이죠. 그래서 취임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네, 오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된 단어는 자유였다고 해요. 네. 자유, 세계 시민, 자유 시민.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최 기자님의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최 기자님 아니고 네, 박 기자님. 기자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크게 그냥 논리 구조라고 할까요? 오늘 취임사의 논리 구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열을 하면서 위기라고 진단을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팬데믹 상황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 교역 과정에서 이렇게 협의가 좀 잘 안 되거나 일부 독점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위기 상황이라고 했고 이 위기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되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로는 반지성주의를 꼽았고요. 네네. 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잘 실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논리 구조로 취임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사실 오전에 일일이 다 세어봤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 대통령실에서 숫자를 다 세가지고 공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괜히 고생하셨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셌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 국민소통관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이제 제가 세봤을 때도 35번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자유로운, 자유롭지, 아니면 뭐 자유시민 이런 건 8번이 쓰였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유민주주의도 3번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좀 빼고 순수하게 자유라는 단어만 세면은 20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봤던 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제 아까 제가 이 취임사의 논리 구조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는 8번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좀 일부 대목은 좀 민주당을 지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회에서 좀 민주당이 의석이 많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최근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처리한 이런 걸 지목한 게 아닌가 우회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원래는 공정과 상식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보 시절 때 굉장히 강조해왔던 가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정은 딱 한 번 쓰였고요. 그리고 상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좀 다르게 주요하게 내세우는 단어를 이 자유로 완전히 바꾼 그런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취임사에서 좀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 소통이라든가 통합 이런 것들이거든요. 역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는 바로 통합, 국민 통합을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통합은 등장하지 않았고 자, 공정과 상식도 많이 좀 낮아졌다. 자, 이 관련해서 아까 민주당에 대한 분석도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 기자님, 민주당 쪽 반응도 나왔나요? 지금 반응이 나오진 않았어요. 공식 반응은 뭐 없고. 조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뭐 그런 공식 반응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내용상에 있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낼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마침 메시지에도 국민 통합이나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시리즈 때문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국민 통합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데 전혀 지금까지 인수위 시절부터 보인 게 이런 행보를 보면 전혀 없다. 특히 어소야대 때는 그런 통합이 가장 뭐 알파요 오메가인데 이게 도저히 나오질 않는다라고 굉장히 좀 개탄을 했거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취임식 메시지에서도 전혀 그런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고 자유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이제 자유롭게 뭘 인사도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는 게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이잖아요. 잔칫날이기 때문에 민주당 뭐 대표부터 해서 비상대책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축하의 메시지를 대부분 보냈어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요 너무 좋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계속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계속 화면에 나와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뒤에 딱 앉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도 처음부터 젤을 뿌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굉장히 오늘만큼은 굉장히 뭐 축하의 자리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불쾌감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부터 용산 집무실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청와대는 개방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동량을 해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용궁시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는데 박 기자님 어떤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용산이라는 단어를 그냥 쓴 거고요. 사실 뭐 다른 기자는 그리고 뭐 용화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용화대.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명칭이 딱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집무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
용산 집무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지금 갔습니다.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직은 좀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없이 좀 정리는 좀 덜 된 상태라 그래요. 아직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당장 이제 외교 사절들 하고 그 이제 국방부 청사에서 만남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좁은 기자실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빼곡하게 독서실처럼 해놨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요. 네. 제가 직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춘추관 문을 닫고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일진 기자실과 이진 기자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이라면은 그 출입사의 가장 선배고 그다음은 뭐 후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마 각 사별로 다다닥 붙어 있나 봐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불편하다. 수 있다. 예. 독서실분이다. 나옵니다. 네네. 아유, 프레스룸에 대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강조를 했으니까 지금 공사 초기고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이 보도가 있었어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박 기자님, 이건 좀 해소가 됐습니까? 네, 사실 그날 기사도 많이 나왔고 워낙에 기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 자체가 뭐 재산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뭐 국무위원급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요구했고, 특히나 이 취재원을 거의 밝혀야 되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도 있어서 바로 그때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되게 실무진의 착오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다른 양식을 곧바로 내려보내서 지금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이제 이미 이 아까 말씀하신 용궁 출입 기자들은 다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용화대, 용궁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별칭으로 부르는데, 지금 국민 제안 받고 있잖아요. 네. 최 기자님 아이디어 안 내셨어요? 드래곤 하우스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 드래곤 하우스 알겠습니다. 네, 용의 집.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있는데요. 반쪽 내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새 정부는 오늘부터 출범인데 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은 7명. 자, 민주당은 5명은 아예 거부. 박 기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따져볼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7명은 적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5명은 재송부를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앞서서 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재송부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이제 관례적으로는 강행한다. 강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을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는 최대 장관의 숫자는 12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김부겸 총리가 국무총리인 상황이죠. 전 정부에. 근데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장관, 그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도록 돼 있어요. 제청을 해야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총리가 없다면은 장관을 아예 임명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 윤석열 정부가 고려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좀 우회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김부겸 총리가 지금 일단 적격으로 채택이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제청을 해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가 그만둡니다. 그만두면 총리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행을 해서 나머지 장관들을 이렇게 제청을 해주는 총리의 그런 제청권을 이 권한대행이 행사한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국무위원 회의를 하려면은 요건이 있는데, 대통령하고 총리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15명의 장관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12명까지밖에 최대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일부가 회의에 참여를 해줘야만 지금 이 회의가 요건이 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어제 2명 이 청문회를 했고, 이제 이번 주에 나머지 3명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임명 강행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최 기자님. 추경호 부총리 체제, 그러니까 이제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가면 민주당은 그동안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다수당으로. 그럼 이 카드 무력화되고 그냥 장관들 줄줄이 다 임명 강행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임명이 인준이 안 되고 다시 그럼 새 총리 후보를 찾아야 되는 좀 부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전화로 이미 새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어서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인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뭐 다른 후보자들과 연계된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제 보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분위기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지금 강건한 입장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어쨌든 새 정부 출범 대통령 취임식이었는데 아니 새벽까지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3시까지 보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일부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모하고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가만히 계세요. 그만.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왜 웃어요?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웃냐고요? 네, 자 비꼬는 겁니까 하는 얘기도 좀 날카롭게 나왔고요. 이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후보자 이야기, 최강욱 의원과 또 한동훈 후보자 이야기는 약간 좀 해프닝이에요. 이게 아까 일부에서도 저희가 다뤘는데 이 모 씨를 이모, 그리고 이제 영리법인 회사 이름 한 땡땡을 또 이제 딸 이름으로 착각한 그런 경우, 이거 좀 너무 준비 안 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너무 어설프다, 한방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 기자님, 네. 준비를 철저히 안 했어요? 한번 미뤘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던 청문회였기도 하고 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좀 뭐 굉장히 스마트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네. 이런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잘 대비를 하자, 너무 긴장을 좀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입력이 되다 보면은 네. 정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돌았냐면은 한동훈 후보자 실제 이모 그 딸의 네, 이모죠. 네, 네. 그 분에 대한 뭐 내용이 뭐 일부 소위 네. 뭐 돌기도 했고 해외에서. 내용이 또 해외에서 실제로 뭐 입시 관련 네, 일을 네. 하면서 이게 지금 사촌들 간에도 뭐 가족 간에 뭐 그 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의혹이 나왔잖아요. 공동체 이런 얘기 나왔죠. 그것 때문에 사실 머릿속에 자꾸 이모가 맴돌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모 교수를 자꾸 그 이모로 좀 헷갈린 것도 있다. 예.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게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펙을 쌓고 주고받고 이런 걸 강조하려다가 말이 좀 꼬인 거지, 이게 뭐 실제로 그 내용이 뭐 숙지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최강욱 의원 관련돼서도 착오가 있었던 것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 딸 스펙으로 그것도 하나 작용한 것 아니냐, 그거를 좀 부각하려다가 조금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해는 됩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실수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대 다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도 상당히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유롭게 받아치고 준비한 공격수들은 좀 실수하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는 그럼 속으로 웃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속내 어떻습니까? 청문회 끝나고. 사실 이제 뭐 속내랄 것도 없이 원래 예전부터 한동훈 후보자가 잘 대응을 할 거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굉장히 주목받게 해야 된다, 이런 전략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주에 그랬죠. 네. 이제 뭐 그런 예상대로 좀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제가 국민의힘 예전에 청문회 할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를 할 때 좀 이런 실수가 비슷한 게 있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왜 있었나 좀 따져보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요. 결국에는 청문회에서 좀 일발 역전을 시키려면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의혹을 많이 좀 끌어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뭐 결국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다가도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세 가지로 귀결이 돼요. 하나는 핸드폰 번호 왜 안 푸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과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하고의 비교로 넘어가는데 이 프레임 전략은 성공적입니까?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가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럼 한 후보자 자녀 입시 문제를 거론하려다가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다를 게 뭐냐 당신도 이렇게 지금 논리가 세워지는데 이러면은 딜레마인 게 지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억울하게 수사를 당했다는 게 초지일관 입장이긴 해요. 과잉 수사다 이 주장을 계속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걸 같은 잣대로 들이대버리면은 한 후보자도 결국은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제 밤늦게 제가 보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언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자기 흠집내는 기사를 내자마자 고소를 할 수 있냐 이랬더니 계속 이제 같은 논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취지대로라면은 지금 민주당은 저를 오히려 제 고소를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기 민주당이 돼버리는 꼴이 되니까 전략이 좀 실패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2분 남았지만 짧게 요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박 기자님. 국민의힘 오늘 공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 누굽니까? 아니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결론을 오후 2시에 낸다라고 했는데 좀 왜 애매해졌냐면은 일단 윤희숙 전 의원 배제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역 연고를 강조를 해가지고 다음 총선 때도 나올 사람만 나와라 하면서 결국 윤희숙 전 의원은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최원식 전 의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최원식 전 의원은 좀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윤영근 현 당협위원장인데 물론 이제 출마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최원식 전 의원을 원했고 여긴 좀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최 기자님. 자, 이재명 고문 나올까 했는데 나왔습니다. 출마 의미와 배경이 있겠죠.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데. 일단은 뭐 당의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도 성격상 가만히 있지 못해요. 2달 동안 딱 좀 일요일이 4번째 외출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근질근질했는데 잘 참아왔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뭐 가만히 이렇게 집 바라만 보고 있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그거는 계속 고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판인데 당이 지금 전략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시 민주당이 이재명 마케팅 다시 대선 연장전을 들고 나와서 지방선거를 치를 건데요.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 한번 좀 이재명 고문도 마지못해 좀 수락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제 뭐 당선 여부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과반을 지켜내겠다. 이런 또 무거운 목표를 잡았어요. 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봉황 기자단인데요.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지금까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요, 특별히 새 정부, 새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서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와 똑같지만 오늘 특히 맛있는 거 골라 드시라고요.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IT 기업들이 새로운 신사업을 네.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네. 어디가 그런 거예요? 실제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최근에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해서 신사업으로 좀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KT를 중심으로. 근데 여기가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까 봤더니 베트남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게임과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키워드, 뭐 플레이 투어 뭐 이런 네네. 것들 키워드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데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싱가포르나 이런 데 본사를 두고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서비스인데 국내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고 글로벌로 다른 서비스들에서는 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궁금한데 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시작을 합니까? 아마도 우리 최평님께서도 잠깐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왕년에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규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비대면 진료와 관련돼 가지고 통신사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이나 플랫폼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사 환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격 의료를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사업 확장이냐라고 봤을 때 현행법상 국내 비대면 진료가 상당히 불법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은 되고는 있지만 이제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면 아예 그냥 해외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국내 사업의 한계 때문에 베트남으로 진출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국내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이제 당선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 공약들을 보면은 뭐 암호화폐나 ICO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네네. 어쨌든 아직은 국내에서 이제 불법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뭐 플레이 투어처럼 뭐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들 혹은 뭐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들도 역시 본사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다 해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로 규제가 주요 원인이다. 네. 예전에 저도 IMF 때 일본하고 중국에 지사 내고 진출했는데 그때 규제 아니고 그쪽 시장이 더 커 보여서 간 거예요. 네. 우리 시장보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진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규제 말이에요. 네. 규제와의 충돌은 국내 시장에서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 혹시 전 세계 최초로 당뇨를 진단하는 폰이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죠. 그것도 무려 2004년에. 어휴. 네, 우리나라 오래됐네요. 스마트폰도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피처폰 시절에. 네, 피처폰 시절에 우리나라 LG전자하고 그다음에 한 벤처 기업이 같이 해서 당뇨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허. 이게 뭐냐면 혈액을 뽑아서 시험용 막대에 올린 다음에 휴대전화에다 그걸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이게 당뇨 측정 기기처럼. 지금도 혈당 측정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그 피처폰이라도 이제 전화기에 올라가면 통신을 통해서 원격으로 병원들에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거나 서버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혈액을 거기서 검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전 세계 원격 의료 산업 완전히 돌풍이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산이 6개월 만에 중단이 됐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이게 혈당 체크가 있다 보니까 국내 법상 이게 통신기기냐 의료기기냐 이걸 갖고 계속 그러다가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니까 식품의약처 허가를 받아야 됐고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2G 폰의 기술이 쓸모없게 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포피아라고 하는 이제 LG와 함께했던 벤처 기업이 2008년에 블루투스 혈당기를 또 만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격 의료가 됐었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호평을 받아서 이제 회사 혈당기 매출의 87%가 해외에서 2016년에 벌렸는데 중요한 건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들 때문에 안 됐다. 미비한 것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좀 걱정되는 게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이런 또 규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봤어요. 네,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말이 뭐 배달 로봇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고 조그맣게 생겼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가 이제 아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끌고 다니시는 어떤 카트랑 비슷한데 작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편의점에서 몇 개 물건을 담으면 그게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최대 속도가 시속 7km. 그런데 실제 운행 때는 사람 걸음보다 조금 느려요. 아직은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고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혼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규제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규제가 있냐면 일단은 이것 자체가 혼자서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어떤 교통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7km로 시속을 달리고 평상시엔 사람 걸음보다 느린데 이게 가려면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같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 돼요. 조종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어쨌든 법상에서는 이게 자동차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뭔가 기술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 한 1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많이 우리가 못 보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최대 시속이 7km, 시속 7km인데 지금 사람 걸음보다 느린 이유가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도로를 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조금 더 속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학습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지금 뭐 사람이 계속 다니고 되면 인건비도 그렇고 뭐 그게 사용성도 떨어지고 혼자 이제 아기가 크듯이 혼자서 좀 더 다녀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지금 이게 좀 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배달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배달 로봇 시장을 최대 라스트 마일 배달 자율주행 기반의 이 배송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50조 원까지 추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걱정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얀덱스라는 회사인데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배달 시장 공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해외에서 이미 테스트를 많이 해봤겠죠. 그럼 해본 결과를 갖고 국내에 와서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 지금 완전히 그 어떤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도 많은 기업들과 뭔가 제휴를 하거나 준비를 해놨다가 뭔가 이제 오케이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나라 기술들은 해외에서 이미 테스트를 해본 걸 갖고 국내에 적용을 하니까 아이러니하게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에서 가장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좀 걱정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이 크네요.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저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지금 시험 주행 중입니다 하는 실험용 로봇을 길에서 보고 신기한 게 나왔네. 그런데 사실 광고 보면요. 식당 안에서 서빙하는 로봇이나 호텔 안에서 뭐 타올이나 물 갖다 주는 로봇은 그냥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옥 내에서는 이게 가동이 되는데 옥 외에서는 자동차에 준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따라다녀야 된다. 그리고 인도랑 횡단보도도 주행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네요. 자동차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상황인데 자,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유독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해외는 규제가 없는 건 아닐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스디에서 규제가 기술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를 좀 모아서 발표한 보고서도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파지티브형 규제가 있고 네거티브형 규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어떤 정책들 이제 미국식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IT 관련 규제만큼은 유럽식. 그러니까는 이제 파지티브 규제의 형태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파지티브 규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건 됩니다. 빼곤 다 불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존에 결국 스타트업들이 잘하는 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라는 건 분명히 지금 어떠한 이유로 갇혀 있거나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걸 푸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 때 이미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법에서는 이거 돼에서는 당연히 스타트업이 생각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푸는 게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일단 막고. 그렇죠. 새로운 건 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거티브형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형 규제는 이거는 안 돼. 나머지는 다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되는 거 빼고 본인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거 법에서 정한 게 아니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봤을 때 실제로 이게 되든 안 되든 사회에 영향을 일으키겠죠. 그럼 사회에 영향을 일으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만들자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법들 때문에 결국에는 신산업에서의 플랫폼들이 안 된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숙박 공유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들로 지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이제 중고차 거래 같은 경우도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은 여러 가지 법으로 이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뭐 원격 화상 의료
아니면 뭐 당뇨폰, 뭐 카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이 규제 때문에 막혀 있다. 뭐 이런 이제 비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요. 보통은 파지티브라는 게 좋은 뜻인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때로는 규제에 관한 규제에서는 파지티브가 별로 네거티브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유럽과 미국이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죠. 늦게 빠르게 발전했다 하면서 마차 시대가 오래갔던 유럽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IT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6632-5323-9348-7833 1404-7970 3030 오늘 취임식을 맞아서 맛있는 편의점 이 간식 드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